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찍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5,000원이 되는 날. 황당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바닷길 하나만 막히면 당장 다음 달 현실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고작 10km. 서울 한강 다리 10개를 나란히 놓은 정도의 좁은 목구멍으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빠져나오죠. 그런데 하필 이 길목이 이란 미사일 사정권 한복판에 걸려 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뉴스라고 넘기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의 합성 섬유, 오늘 아침 바른 화장품, 출근길 타이어 전부 이 해협을 건너온 기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해협이 막히는 순간 공장이 서고 물가가 뛰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그저 주먹 쥐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중동발 미사일 한 방이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기름 비싸지면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유시설은 수십 년에 걸쳐 중동산 원유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중동 기름은 끈적끈적한 중진류입니다. 미국이나 북해에서 나오는 가볍고 깨끗한 경진류와는 성질 자체가 다르죠. 정유 설비를 바꾸려면 수조 원의 투자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입처를 바꾸는 건 냉장고를 전자레인지로 쓰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만으로 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 산유국들이 뽑아올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출구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지도를 펼쳐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페르시아만은 거대한 주머니처럼 생겼고 호르무즈 해협은 그 주머니의 유일한 입구입니다. 전체 폭은 약 54km지만 초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깊은 수로는 고작 10km 남짓.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하루 평균 20척이 넘는 초대형 유조선이 이 바늘구멍 같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문제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 좁은 항로가 이란 영해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란 해안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지대함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몇 분이면 충분한 거리죠.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유조선 한 척을 수장시켜 해협 전체를 봉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수시로 이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며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10배럴 중 7배럴이 이 10km짜리 목구멍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에서 뽑아내는 온갖 원료들, 우리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이 함께 멈춰섭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가격표만 바뀌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원유는 정유 공장에 들어가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처럼 익숙한 것들 외에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산업계에서는 이걸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이 없고, 플라스틱이 없으면 스마트폰 케이스부터 자동차 내장재까지 전부 못 만듭니다. 잠깐 주변을 둘러보시죠. 책상 위 볼펜, 모니터 프레임, 마우스 외장재, 지금 앉아 계신 의자의 쿠션 소재까지 전부 나프타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나프타를 고온에서 분해하면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나옵니다. 에틸렌은 비닐봉지와 페트병이 되고 프로필렌은 자동차 범퍼로 변신하죠. 옷장을 열어보세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태그에 적힌 그 이름들 전부 나프타의 후손입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 규모는 세계 4위권입니다. 울산, 여수, 대산의 거대한 단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2025년 기준 수출액만 약 500억 달.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효자 산업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산업의 원료가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온 기름에서 나옵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나프타 값은 톤당 수십 달러씩 뜁니다. 문제는 경쟁자들입니다. 중국은 자국 석탄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찍어내고 중동은 원유 산지에서 바로 공장을 돌립니다. 운송비 자체가 없으니 원가 싸움에서 이미 한 수위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누가 먼저 잘릴까요?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 단지 직접 고용만 수만 명, 협력업체까지 치면 수십만 가구입니다. 내 이웃, 내 친척,
어쩌면 내 가족의 일자리가 이 해협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가 오르면 포장재가 뛰고 라면값, 생수값, 배달음식 가격까지 줄줄이 바뀝니다. 결국 우리 지갑이 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숨이 나올 만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지정학적 덫에 걸려 있다니.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먼저 석유 비축 이야기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9개 기지에 약 9,600만 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석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약 9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석 달입니다. 웬만한 국제 분쟁은 그 안에 외교적 해법이 나오거나 우회 수송로가 뚫립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벌벌 떠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스 쪽은 더 인상적입니다. 흔히 한국이 카타르 LNG에 목을 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년간 조용히 판을 바꿔놨습니다. 카타르 의존도를 30%대로 낮추고 호주와 미국에서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입선이 분산되니 어느 한 곳이 막혀도 타격이 줄어듭니다. 비축 시설도 남다릅니다. 평택, 인천 통영의 초대형 LNG 저장 탱크들. 겨울 한파가 오기 전에 꽉 채워두는 게 관례입니다. 2025년 겨울 기준 비축률은 약 9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안전 재고의 2배 수준이죠.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손에 꼽히는 방어력입니다. 물류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울산항과 여수항은 초대형 유조선이 직접 접안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항만입니다. 하역시설과 송유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이 들어오는 즉시 전국 정유 공장으로 뿌려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며칠씩 허비하는 병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에너지 충격에 대비해 꽤 단단한 방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지금 중동이 화약고가 된 데에는 70년 전 영국의 탐욕이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1950년대 초 이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이란 총리 모사데크는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니까 수익을 반반 나누자는 거였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영국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 회사, 지금의 BP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석유를 헐값에 빼가던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협상이 결렬되자 영국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미국 CIA와 손잡고 1953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는 하루아침에 끌려 내려갔고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국왕이 전권을 쥐게 됩니다. 영국은 다시 이란 석유를 마음껏 퍼갈 수 있게 됐죠.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눌린 분노는 결국 터지게 마련입니다. 팔레비 왕정은 25년을 버텼지만 그 세월 동안 민중의 원한은 골마갔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집니다. 성난 군중이 왕궁을 뒤엎었고 반서방 성향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들어섭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이란, 미국과 으르렁대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 삼아 세계를 위협하는 그 나라의 탄생입니다.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나비 효과입니다. 영국이 석유 수익 반반 나누기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쿠데타도 없었을 테고 팔레비 독재도 없었을 테고 이슬람 혁명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에 급소가 되는 일도 없었겠죠.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보입니다. 2026년 오늘 이란이 유조선을 억류하고 미사일을 시험할 때마다 국제유가가 출렁입니다. 70년 전 누군가의 욕심이 2026년 대한민국 주유소 가격표에 찍히고 있는 셈이죠. 자, 3장에서 안심하셨던 분들, 여기서 다시 긴장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과거 오일 쇼크와는 결이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천연가스, 정확히는 LNG입니다. 왜 갑자기 가스 이야기가 나오느냐고요? AI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입니다. 챗GPT가 불을 붙인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에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데이터 센터 건설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대형 언어 모델 한번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이 웬만한 소도시 한 달치에 맞먹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네이버와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이 시설들이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약 30%가 LNG 발전에서 나옵니다. 원전과 석탄이 기저 부하를 막고 수요가 튀는 순간 LNG 발전소가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등장합니다. 카타르 의존도를 낮췄다고 해도 여전히 중동발 LNG가 상당 물량을 차지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해협 통과가 불안정해지면 LNG 현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동시에 가스를 확보하려 달려드는 상황.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유럽이 겪었던 에너지 대란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비싸지면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발전 원가가 뛰면 산업용 전기 요금의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일반 가정 전기세까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여러분의 다음 달 전기 고지서가 호르무즈 해협 뉴스와 연동되어 있는 셈이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정전입니다. 혹석이나 혹한기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LNG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전력 예비율이 위험 수위로 떨어집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몇 분의 정전으로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납니다. 대한민국 AI 굴기,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전부 안정적인 전력을 전제로 한 청사진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한 가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입니다. LNG 저장 탱크의 용량은 유한합니다. 평택, 인천, 통영, 삼척의 탱크들을 전부 합쳐도 담을 수 있는 양에는 끝이 있죠. 2026년 3월 현재 봄으로 접어들며 난방 수요가 줄어서 비축률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분쟁이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재보충은 막혀 있고 가을이 되면 다시 난방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비축분을 털어야 합니다. 버퍼가 사라지는 순간 한국 가스 시장은 국제 현물 시장의 요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국제 가스 가격은 협상이 아니라 경매입니다. 급하게 사려는 쪽이 돈을 더 얹습니다. 2022년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LNG를 사들일 때 아시아 수입국들은 된통당했습니다. 유럽이 웃돈을 얹어서 물량을 채가니 아시아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가격 인상을 막으려 할 겁니다.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 적자는 언젠가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세금이든 요금 인상이든 결국 누군가는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전기료 부담을 버티지 못하면 공장을 줄이거나 해외로 옮깁니다. 일자리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냉난방비 걱정이 직격탄입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여름 에어컨과 겨울 난방 없이는 장사가 안 되니까요. 지금은 봄이라 숨을 돌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전쟁은 원할 때 시작할 수 있어도 원할 때 멈출 수는 없다. 500년 전 마키아벨리가 남긴 말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긴장은 어느 한쪽이 그만이라고 외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과 분쟁은 일단 불이 붙으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퍼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봉쇄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죠. 그렇게 확전되면 중동 전역이 전장이 됩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도로 담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혼란의 씨앗이 70년 전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석유 수익 5대5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쿠데타도 없었고 혁명도 없었고 지금의 이란 신정체제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나비의 날갯짓이 70년을 건너 2026년 대한민국의 AI 산업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건 명확합니다. 에너지 의존 구조는 한번 굳어지면 수십 년간 족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에 묶여 있는 것처럼요. 해법은 뭘까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변화와 자립뿐입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이야기가 최근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국내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전 확대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정치적 논쟁을 떠나 에너지 안보라는 렌즈로 보면 원전은 해외 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 보완이 가능하죠. 어느 하나 은탄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선택지를 조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 그게 마키아벨리의 경고에 대한 현실적인 답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폭 10km의 바닷길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급소입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섬유, 전력, 반도체 공장 가동까지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적 없는 지정학적 덫에 걸려 있는 셈이죠. 물론 한국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석유 비축, 가스 수입 다변화, 초대형 LNG 저장 시설, 겉으로 잘 안 보이지만 상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력은 시간을 벌어줄 뿐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비축량은 바닥나고 결국 우리 지갑에서 돈이 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질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비애. 답은 자체 에너지 안보뿐일까요? 동해 가스전이 정말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전 확대가 유일한 선택지인 걸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더 과감하게 베팅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뉴스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우리 집 전기 고지서와 동네 주유소 가격표가 출렁인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어디에 답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라는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탱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